본 강연을 해주실 박종국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원자력여학원의 박종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암의 진행 및 치료에서의 염증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받고 있는 주제가 이제 암의 진행 및 치료에서 염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그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에서의 내성,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암의 전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게, 지금 아까 뒤에서 이제 오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어를 정리하고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그리고 내용을 갖다 쭉 정리를 해드리고, 추후에 이제 질문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나 부족하다는 부분을 갖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1시간 내용으로는 굉장히 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암의 정의, 그리고 염증 반응, 그리고 암과 염증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면역 종양학, 그리고 이 면역 종양학 분야하고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연구와 같이 연결된 신약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기관 소개를 갖다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입니다. 옛날에 아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태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옛날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이제 불렸던 기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이게 옛날 자료해 갖고 5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57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1962년에 지금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부설 방사선 의학 연구실로 해서 광화문 쪽에 신설이 됐던 기관이고요. 그리고 2002년에 한국원자력기관으로 이제 출범이 됐고,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는 곳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의학 연구소라는 게 이제부터 생겼고요. 그리고 저도 이때 이쪽 기관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라는 곳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기관의 미션은 첨단 위생명 연구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특성화병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을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병원하고 그리고 그 방사선의학연구소, 그리고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라고 해서 이제 방사선 주로 이제 방사선 사고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소위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북한에서 이제 핵을 갖다 공격하거나 할 때 그런 방사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준비하기 위한 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국민 방사선 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갖다가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내용은 주로 이게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생물학 관련, 그리고 암치료,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 그리고 암종별 방사선 치료 프로토콜 개발,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방사선 의학 연구 개발 인프라를 갖다가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기관에서 약간 특화가 돼서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보시면은 방사성 물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핵의학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을 갖다 쬐줘갖고 이제 암을 갖다 치료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기관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방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위원소를 갖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핵의학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마 펫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펫 영상을 갖다 찍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다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 소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암에 이제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창한 제목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립암정보센터에서는 암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서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그리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 것을 암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까지 저희가 생존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꼴로 해서 일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암에 대한 연구나 그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뒤에 또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위에 있는 거는 정상세포가 분열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암세포의 분열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피라고 해갖고 저희 피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밑에 보면은 줄기세포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줄기세포가 쭉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쭉 위로 이 표면인데 표면으로 쭉 올라오면서 세포가 이제 분화가 됩니다. 이 녹색으로 된 건 분화가 된 건데, 요것들이 쭉 자라올라서 한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표피에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가 보통 말해서 그 목욕탕에서 떼민다고 할 때 그 때가 나오는 게 이제 죽은 세포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런 줄기세포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화가 되질 않습니다. 녹색으로 이제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까맣게 문제가 된 것들이 계속 이제 무한대로 증식을 하게 돼갖고 다른 기관으로까지 계속 퍼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암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몸에 혹이 생겼다, 아니면 뭐 종양이 생겼다, 아니면 뭐 양성종양이 생겼다, 악성종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그 비정상적으로 이제 몸에 뭐 덩어리가 생겼다고 하는 걸 갖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혹이라고 하고 있고요.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네오플라지아 아니면 신생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상 조직의 이제 자율적인 과잉적인 성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정상 조직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그리고 약간 혹이긴 한데 뭔가 좀 더 약간 병인 것 같은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양이 되는데, 이 종양이 이제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이 나뉩니다.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천천히 자라면서, 이게 좀 안 좋은 거는 이것도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계속 자라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해갖고 간단하게 떼어내면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악성 종양 암입니다. 그래갖고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조직으로 옆에 주변 조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걸 침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침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원래 장소에서 원래 암이 생겼던 장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에까지 이제 뭐 대장에서 암이 생겼는데 폐에 갑자기 암이 생겼다든가 하는 그런 원격 전이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그 증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이가 생기면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전이에 대한 것도 좀 더 메커니즘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열을 하는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여기 학생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포 분열은 이제 어미세포가 2개의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 이제 방추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무사분열하고 유사분열이 되어 있고, 그 유사분열은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치세포 분열하고 감수분열 2개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딸세포가 이제 완전한 염색체 2N을 가진 완전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수 1분열, 2분열을 거쳐서 이제 염색체를 갖다가 이제 한쪽 N의 이제 절반만 가지고 있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건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딸 세포로 유전자를 갖다 전달을 해주려면은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DNA 복제는 유전 물질이 이제 2개 딸 세포로 각각 2개의 딸 세포에 각각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물려줄 수 있고, 이 과정을 갖다 이제 DNA 복제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약 10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복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같은 통계적으로 치면은 몸속에서 거의 뭐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런 복제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복제 오류가 일어날 때 이걸 수리하는 시스템이 생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오류들이 계속 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런 수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계속 쌓여갖고 이런 오류가 계속 쌓여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돌연변이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암이 되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 흡연, 음주, 그리고 방사선, 자외선 등이 이제 이런 DNA 복제기자 그리고 수리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파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암 물질 또는 발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용으로 이제 이 발암원으로 염증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염증이 이제 발암원으로서 많이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치료법도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말씀을 그 내용을 갖다 들어갈까도 뺐는데, 사실은 발암원으로서 염증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헬리코박터입니다. 여러분 헬리코박터 뭐 파이로리 해갖고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 요구르트도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먹으면 없앤다는 요구르트도 있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얘네가 가서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만성 위험을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만성 위험을 일으켜서 이런 만성 염증이 발암원으로서 이제 발암원으로서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발생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DNA 복제 이상 그리고 수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종양 온코진 그리고 투머 서프레서 유전자 해갖고 종양 유발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이런 두 가지 용어를 갖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종양 유발 유전자 같은 경우는 종양을 자라게 하는 유전자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막거나 아니면은 이 유전자의 발현을 갖다가 차단해서 아예 단백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종양을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종양 세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이 이제 종양 유발 유전자를 갖다 차단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대장암이 이제 생기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케이라스라든가 APC라든가 케이라스, 스메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종양 유발 유전자가 되겠고요. PO13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O13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래갖고 얘네가 작동을 해갖고 점점 암이 생기는 건데,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PO13의 기능까지도 차단이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암이 생기는 그런 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이제 대장암, 두경부암, 그리고 대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요건 프로스테이팅 전립선의 경우가 되겠는데,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그 노화,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 질환이 됐는데, 요거는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통계적으로 역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갖고 보여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정상 조직인데요.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긴 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이제 나빠져갖고 이제 처음에는 마일드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쭉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빨개진 게 이제 경계성 종양인데, 여기서 마일드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암은 아닙니다. 암은 아니어서 이제 괜찮은데, 이 단계를 경계성 종양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진짜 암이 돼갖고 완전히 치료 방법이나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빨간 세포에서부터 쭉 가는데 보통 평균 보면은 5년, 15년, 8년,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돌연변이들이 점점 몸에 쌓이게 돼갖고 이제 암이 일어난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또한 이런 통계 자료는 이제 암이 노화에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와인버그 교수라고 해갖고 하버드에 계시는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그 논문을 갖다 하나 쓰셨는데, 그분은 캔서 홀막스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도입을 하셔갖고요. 캔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다가 종합한 그림을 갖다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헤테로지니어스 티슈라고 이제 제가 묘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암을 갖다가 호모제니어스한 조직, 그러니까 암덩어리만 하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순히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뭐 색깔별로 여러 가지 표시해놨지만은 여러 가지 세포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조직이라는 그런 복합적인 조직이라는 그 뜻에서 헤테로지니어스 티슈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이제 지속적인 증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장 억제 회피, 그리고 침윤과 전이 활성화, 그리고 증식 가능한 불멸성 갖다 획득하는 거, 그리고 혈관 신생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거, 그리고 세포 사멸, 아까도 말씀 보셨지만은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내에 다 죽는데 얘네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제 세포 사멸의 제약성도 작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요게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이제 다시 요게 이제 아주 클래시컬한 그 암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이제 제시한 것들이 새로 이제 암의 연구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운 특성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연구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얘기한 것들이 되겠는데, 이제 대사성, 암에 있어서 특징적인 대사, 그리고 유전체, 그리고 면역 반응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묘사해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11년이니까 거의 벌써 한 10년 전이 됐죠. 오늘 그래갖고 이제 유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요새 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갑자기 맞춤 치료라든가 뭐 개인 치료, 뭐 개인 맞춤 치료, 뭐 그런 아니면 정밀의학 뭐 그런 것들 아마 용도를 많이 그런 용어를 갖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유전체를 기반한 연구에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 이용해서 암을 갖다 조기 진단하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대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일반적으로는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이 암의 특징은 그 굉장히 pHD가 낮습니다. 그래갖고 그 보통 이제 산성화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pH 5나 뭐 그 정도에서 많이 암세포들이 많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려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avoiding immune destruction, 그리고 tumor promoting inflammation 두 가지의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면역 반응을 갖다가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이 면역 반응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면역 반응을 이용한 그 신약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전이에 대해서 그림을 정리한 건데요. 제가 한글로 좀 써볼 거는 좀 후회가 되는데, 이쪽이 이제 원바람입니다. 이제 원바람이고,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투머셀이라고 하는 게 녹색이 이제 암세포인데요. 이제 암덩어리가 있고, 여기에서 이 암세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위 조직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갖고 이걸 인베이전이라고 인베시브 엣지라고 해갖고 이제 침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갖고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간 암세포들이 나중에 이제 혈관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혈관을 만나게 되면은 혈관을 따라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인트라베세이션이라고 하고, 혈관 한글 용어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혈관으로 자전 쭉 들어가서 쭉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으로 가갖고 이제 이 암세포가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엑스트라베세이션이라고 해갖고 혈관 밖으로 튀어나오는 기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하고 만나갖고 다시 이제 일종의 콜로니를 갖다 형성하는 것이 전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의 아까 위에서 보신 그 암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것도 번역을 좀 해갖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건 소묘아세포, 요거는 내피세포, 이건 혈관에 있는 일종의 줄기세포, 그리고 이건 암줄기세포, 그리고 요건 암세포, 그리고 요기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거는 침윤성 암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빨간 것들이 이제 이뮨 인플라메토리 셀이라 그래갖고 IC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면역 염증 세포를 갖다가 이제 면역 염증 세포들도 여기에 또 작용을 한다는 걸 갖다 보여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원바람 조직이고, 이 원바람에서 이제 암들이 뾰족뾰족하게 나와서 인비시브한 그 침윤성 종양을 형성해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세포들과 만나서 다시 전이암을 갖다 형성한다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암의 미세환경적인 차원에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제 면역 반응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뭐 염증 반응으로 해서 여기 고등학생들 많으시니까 여드름 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여드름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염증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이제 면역은 이제 인체 방어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표면 방어하고 내부 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방어는 피부, 저희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 눈물, 점막 등을 갖다가 전부 다 표면 방어에 작용을 하는 것들이고, 내부 방어는 식균 작용 및 염증 반응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내부 방어 기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반응을 갖다 또 다른 분류를 갖다 하자면은 비특이적 면역하고 특이적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표면 방어처럼 피부, 눈물, 점막 같은 경우는 비특이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분비물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특이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특이적인 작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림프고 T림프가 작용을 해갖고 항체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세포독성 T림프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특이적 면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아니면 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포독성 T림프처럼 이제 세포가 작동하는 거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또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그림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증 반응은 대개 보면은 이제 급성 염증입니다. 그래갖고 보시면은 뭐 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급성 염증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스트셀을 갖다가 이제 한글로 찾아보니까 비만세포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마스트셀이 이제 이 세포종에 위치하고 있고, 혈관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림프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뭐에 찔렸다 그러면은 여기 바깥에 묻어 있는 세균들이 노란 요런 것들이 세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트셀이 이 히스타민을 갖다 분비를 하게 되고, 이 히스타민이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혈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백혈들에 신호를 보내갖고 이 백혈구들이 쭉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마스트셀도 이런 세균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백혈구들도 같이 이제 이쪽으로 몰려갖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싸우는 현장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빨갛게 되고 열이 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염증 반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봤을 이런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염증 반응에서도 급성 염증이고, 지금 이 급성 염증 말고 암에 관련된 것들은 대개 이제 만성 염증입니다. 그래갖고 이 만성 염증은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좀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은 자주간 림프구, 대식구, 형제 세포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쌓이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섬유 모세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섬유 아세포나 모세혈관들이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결합 조직이 증가해서 섬유화라고 해서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섬유화가 많이 일어나면 조직이 파괴가 되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해 보실 때 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폐 같은 경우는 공기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갖고 계속 조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계속 그러는데, 이런 섬유화가 생기면은 저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폐섬유증으로 해갖고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을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힐리코박터도 있고, 그리고 요새 가다실이나 뭐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은 사춘기 되기 전에 뭐 맞으세요 갖고 HPV라 갖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이제 백신을 갖다 맞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계속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머물면서 이런 염증 반응을 갖다 유도해 갖고 마지막에는 암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고 맞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염증하고 연결된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는 이제 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아까 순환기 질환도 있고요, 안구 질환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퇴행성 신경 질환, 그리고 치주 질환, 대사 질환, 노화 질환, 그리고 거의 모든 병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거의 모든 병에 있어서 이 만성 염증하고는 거의 다 연결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어려워질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종양이 생기려면은 바깥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치료 유발 염증이라 치료 유발 염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만성염증 그리고 종양이 생기면서 기본의 종양이 기존에 생겼는데 더 나빠지는 그런 종양 연계염증도 있고요. 아까 이제 바라몬을 갖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라몬에 있는 환경 및 시기에 따른 염증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돌연변이 그리고 그래서 유전적인 불안정성도 생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혈관 신생도 생기고 해갖고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암의 진행과 영증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상 조직입니다. 그래갖고 요것들이 이제 자극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경에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원이나 아니면 유전 독성들이 작동을 해갖고 이제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은 또한 자가 면역이나 감염도 일어나고요. 그래갖고 요것들이 프리말리그넌트 셀 그리고 종양 정구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더 진행을 하면은 이제 초기 암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진행성 암이 되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 진행성 암이 그냥 실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제 메타스틱 셀이 그 전이성 세포가 생겨서 이제 뭐 뇌라든가 뼈라든가 폐 아니면 기타 여러 장기들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그 염증 반응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 여기 뒤에 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염증 반응이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방향인데요. 근데 왜 염증 세포들이 아까도 뒤에 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왜 염증 세포들이 그 면역 세포들이 왜 암을 갖다가 또 이제 촉진하는 기전도 나옵니다. 이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단순히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암이 생기고 그리고 또 치료를 해서도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게 저희 몸에 있는 이런 보호 시스템을 갖다가 면역세포 같은 보호 시스템을 갖다 이용을 해버리거든요.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가 증식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암과 면역과의 연관 관계를 갖다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그림은 이제 암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라고 여기는 종양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여기 요 빨간 부분은 이제 염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종양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게 먼저 시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으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갖고 만성염증이 생겼다는 걸 갖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염증 세포가 이제 분비하는 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ROS, RNA가 있는데 주로 이제 활성산소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고요. 활성산소종 여러분들 보면은 뭐 활성산소종 억제 뭐 그런 거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드시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염증 세포는 사이토카인하고 활성산소를 갖다 많이 분비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되게 유전자를 갖다가 돌면을 갖다 유도를 하고 있고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는 에피제닉 메커니즘이라고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메틸레이션이라든가 아세틸레이션을 갖다가 DNA의 메틸레이션, 아세틸레이션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요런 기작들을 갖다 또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돌연변이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약간 비정상적이니까 돌연변이 일종이겠죠. 이러한 돌연변이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종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양이 일단 시작되면은 다시 염증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서로 피드백을 갖다 하는 그런 기전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 비번버링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갖다 약간 도식화시켜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염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세포, 그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그리고 덴드라이틱셀,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갖다 분비해서 종양성부체 세포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종양성부세포는 여기 이 세포 안에 있는 전사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를 갖다 이제 발현시키는 전사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사인자 중에 하나가 NF-kappa B 그리고 스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유전자를 갖다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케모카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케모카인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역시 이쪽에다가 피드백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세포들이 또 자라거나 아니면 세포들이 또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작용을 갖다가 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전구체 세포가 최종적으로 암세포의 성장, 암세포의 생존, 그리고 증식, 그리고 암 조직의 성장, 그리고 혈관 신생, 엔지오제네시스 혈관 신생이고요. 인베이전은 이제 침윤, 이때 이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에서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면역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런 면역 감시 시스템이 있어갖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면역 감시 시스템은 종양을 갖다가 이제 작대기로 해서 이제 딱 여기 막아버리는 게 이제 억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화살표는 촉진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면역 감시 시스템은 원래 이제 종양이 자라거나 생기는 거를 감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종양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종양 촉진을 하는 얘네가 이제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갖다 만들어내서 또 이제 이런 종양 촉진을 하는 염증을 갖다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대식 세포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수지상 세포, 그리고 T 세포들이 만들어져 갖고 종양 촉진 염증을 갖다 만들어 갖고 이런 면역 감시 시스템을 갖다가 막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여기 중에서도 TN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양 괴사인자라는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이제 작동하는 단백질이 되겠고요. 이 종양 괴사인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은 이 종양 세포를 갖다 죽이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종양 세포에서 이게 되도 또 만들어져 갖고 이 면역 감시 시스템을 갖다가 파괴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쪽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케모세라피는 이제 화학 치료, 저희가 말하는 암의 화학 치료가 되겠고, 레디오세라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이제 이 종양 촉진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들이 이러한 암의 이제 화학 치료하고 그 방사선 치료를 갖다가 아예 그 효과를 갖다가 차단해버려서 궁극적으로 이제 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TNF-알파 시그널링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TNF-알파가 이제 딱 TNF-알파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요. 여기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요런 여러 가지 이제 트레드, 리패드, 캐스페이즈, 비드백스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TNF-알파는 그 주위의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은 셀의 조건에 따라 갖고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대표적으로 염증에 의해서 그 종양 전구체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NF 카파비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이제 세포 사멸을 갖다가 자연적인 세포 사멸을 갖다 유도하는 에이포프토시스 이전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크랍토시스라 그래갖고 약간 염증 반응 비슷한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TNF-알파 시그널링의 패스이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거는 리셉터 인터액팅 프로테인 카이네제라 그래갖고 이 단백질을 갖다가 이 단백질을 갖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1번부터 7번까지 7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리반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갖다가 좀 준비할까 했는데 논문을 갖다 준비 중이었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엠바고가 있거든요. 여기 미리 공개를 안 되고 그래갖고 그 데이터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얘기만 쭉 해드리고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하고 면역을 갖다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뮤노 온콜로지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면역 종양학이라고 그런 분야가 생겼는데, 왜 제가 좀 거창하게 면역 종양학 시대라는 걸 갖다가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이고, 요 뒤에 분들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신 게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거의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그 신약들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뭐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그런 이런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을 갖다 만드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약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론적인 기반을 갖다가 이제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좀 저희하고 좀 껄끄럽긴 하지만은 일본의 혼조 교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옐리슨 교수, 이 두 분이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고요. 이 두 분이 받으신 거는 면역 체크 포인트라는 거를 갖다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보신 것처럼 왜 암이 저희 면역을 갖다가 어떻게 막 피해 다니고, 암이 면역 시스템을 갖다 피해 다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단계들을 갖다가 면역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체크 포인트는 저희가 말하는 검문소죠. 검문소인데, 면역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갖다 암을 갖다가 딱딱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은 이 면역을 갖다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PD-L1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 PD-1이라는 그 면역세포의 PD-1이라는 걸 차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그러니까 얘가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다라고 인식을 해갖고 얘를 갖다가 이제 암세포를 갖다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암세포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막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혼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면역 체크포인트 시스템 중에서 PD-L1, 그리고 PD-L1가 나와서 PD-1을 갖다 막는 요런 그 패스웨이를 갖다 이제 발견을 하신 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외롭게 있는 CTL이라는 게 세포를 갖다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입니다. 그래갖고 세포 살상 T셀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암세포를 갖다 죽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작동을 시켜갖고 전부 다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막아버리죠. 그래갖고 암세포가 계속 이제 면역 패스를 갖다 면역 기작을 갖다 피해갖고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 현재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중항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약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파지 디스플레이라 그래갖고 그 박테리아에서 자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단백질 공장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분이 아놀드 스미스 윈터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론을 갖다 이용해서 아달리미법이라고 해갖고 휴미라라는 걸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10억 불 이상이 되는 염증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갖다 보이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이게 사실은 면역이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방사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방사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암세포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미세 환경을 갖다 조절하는 것 갖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다른 기전도 있지만은, 먼저 RT라고 하는 게 이제 레이저 세라피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반응이 없는 암세포를 갖다 그대로 있는 암세포를 콜드 투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암세포가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이 방사선 치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자를 바깥에다 이제 발현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 분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를 갖다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론적인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반응이 없는 기존의 이제 항암제나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걸 갖다 콜드 투머라고 하고 있고, 치료 전에 암이나 그런 거를, 그리고 이러한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한번 치료가 돼갖고 약간 이렇게 면역 세포를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를 갖다가 핫투머라는 개념을 갖다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옛날 같이 이제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셀을 갖다 죽인다거나 하는 그런 걸 개념으로 이용이 됐었지만은 이렇게 면역계도 조절을 한다라는 개념이 요새 새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는 PD 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림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는 저기 PDLR 같은 경우는 이민 이베이전이라고 이민 회피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 PDLR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조 교수가 발견한 거고, 아까 아놀드 교수가 발견한 거는 이민 톨러런스라고 해갖고 그 CTLA4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T셀 레귤레터리 T셀이라는 것이 이 CTLA4라는 걸 갖다 CTLA4라는 걸 갖다 분자를 갖다 밖에다 발현하게 돼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세포 기장을 갖다 막아버리거든요. 요것도 이제 또 하나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요런 분자적인 기장을 갖다가 발견한 것이 아놀드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고, 이거는 이제 면역 치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컨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드 투모, 아까 이제 치료 전에 이제 암을 갖다 치료 전이나 아니면은 반응이 없는 걸 갖다 이제 콜드 투모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치료가 돼서 이제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 세포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 게 이제 면역 세포거든요. 파란 세포들이 이제 세포 안으로 암덩어리 안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요것들을 이제 핫투머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때 이제 저희 요때 이제 백신 이쪽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백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캔서 백신이라는 또 용어가 많이 쓰이고 캔서 백신이나 뭐 암 백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뭐 소아마비 뭐 백신이나 그런 전형적인 클래식한 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암의 이제 면역 치료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 그리고 기존의 화학 치료, 그리고 항종양성 항체 치료, 그리고 타겟티드 세라피, 호르몬 세라피, 그리고 유전자 치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이제 백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또 연구하고 있던 항암제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스몰 몰큐լ 화학 물질을 갖다가 보통 스몰 몰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전부 다 요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갖고 핫투머로 만들어서 이제 면역 치료하는데 면역 치료를 갖다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개념이 이뮤노세라피 면역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신약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하는가를 갖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암의 이제 홀마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GFR, 뭐 사이토콜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스몰 몰러큘 화학 물질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항암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안티 CTLA4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뮤노세라피에 또 쓰이는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에 기반이 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로메레이즈 리미터, 그리고 인플라메토리 드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제 클래시컬하게 쓰는 저희가 말하는 일반 항암제를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의 발전 단계를 갖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항암제를 갖다가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항암제를 갖다가 막 투여하면은 머리가 빠지고 막 뭐 살도 빠지고 막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보다 좀 빨리 자라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어떤 그런 증식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갖다 억제한다고 해갖고 이런 화학 항암제를 갖다 이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네는 이제 따로 이제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조건 빨리 자라는 세포가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조직보다도 빨리 자랍니다. 그래갖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머리카락에도 줄기세포가 있어갖고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화학 항암제를 갖다 처리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게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갖고 이거 갖다가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홀마크라는 걸 갖다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마커 표지체라는 걸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표지체에 딱 맞는 항암물질, 화학물질을 갖다 이제 찾게 돼갖고 그 이제 바인딩 결합하는 이제 물질들을 갖다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같이 나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암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어떻게든 자기네가 생존해 나가려고 계속 다른 길을 갖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것도 좀 한계가 왔다. 그래갖고 이 3세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면역 항암제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면역세포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의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PDL1 아니면 그 CTLA4라는 거에 의해서 암세포가 면역계를 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갖고서는 해서 이제 다시 활성화시켜서 그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치료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걸 뒤에서 잠깐 얘기할 텐데 요거는 지금 광고가 돼서 안 되는데 이제 모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게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체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 되어갖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게 항체 의약품 그리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요새 한창 시끄러웠던 인보사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를 갖다 이제 결합한 거였는데 그게 뭐 원래는 진짜 그 검증을 각 단계마다 검증을 거쳐갖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좀 불행하게도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전망을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통 의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뭐 전통 의약품이 합성 신약이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전통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이오 신약 그리고 유전자 기반 신약들이 새로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000년 전 이전에는 이러한 신약들이라는 게 아예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바이오 신약, 유전자 기반 신약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그 항암 신약 그 시장에 나오게 돼갖고 이제 점점 매출액도 일어난다는 거 그걸 갖다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이제 2000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지만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6년에는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가 이제 2016년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추정하는 게 2,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는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5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거의 5천억 불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기반 이론을 이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2010년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HPV 백신이 생겼고 그리고 2010년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FDA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기 시작해갖고 이제 이러한 항암 면역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요. 그냥 이건 제가 이제 신약을 개발했던 내용들을 다시 약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약 얘기를 갖다가 좀 했던 거는 이제 진로를 갖다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과연 어떤 얘기가 제일 관심이 있으실까 이제 했는데 결국은 가장 이제 현재 산업적인 면이나 아니면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그 어떤 쪽이 좋을까 하고 하다가 이제 신약 개발로 이제 마쳤고요. 그 신약 개발 단계하고 진로를 갖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박스가 있는 것들이 보통 신약 개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비임상을 거치고 그리고 비임상 전임상을 거칩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약이 인증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연구 개발에서 비임상까지는 보통 3년에서 6년이 걸리고 이런 임상에서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보통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숫자는 이게 만 개
많이 하고 여기 하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보면은 10,000개의 후보 물질을 갖다 이용을 하면은 신약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1개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개발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드럭 리포지션이라고 약물 위치 뭐 한글로 번역을 갖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약물들을 기존에 독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던 약물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치료제로 이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약물들을 항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갖고 이용하는 것이 이제 드럭 리포지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새 또 각광받는 것이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을 갖다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연구 결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이 학습을 시켜서 이러한 연구 개발 기간을 갖다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연구 개발은 굉장히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갖고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생물학자, 화학자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기초를 갖다 연구하는 건 뭐 이과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가셔갖고 이과대학 그런 쪽에서 생물이나 화학을 갖다 전공한 분들이 하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비임상이나 전임상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약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수의학을 갖다 전공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비임상, 전임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동물 실험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수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상에서는 이제 이학, 약학, 수의학 거기다가 이제 의사분들하고 이제 또 간호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미국의 NIH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임상 그 국가 그쪽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가서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간호사분들도 같이 계셔갖고 이런 임상 실험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환자를 갖다 돌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떠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딱히 이제 뭐 기억하실 만한 거는 이제 뭐 염증하고 암이 발생하는데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료를 갖다가 결정하실 때 이런 어떤 약간 너무 현실적인가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시라고 이제 생각을 들여서 이거 갖다 한번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제 AI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전공을 갖다 선택하셔서 나가실 때는 굉장히 아마 더 심각하게 아마 더 여러분들 미래에는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런 쪽의 전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해서 이상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종국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